한국이 개발한 초고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 순간 세계는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불과 수초 만에 러시아의 S-500과 S-400, 미국의 THAAD, 일본의 패트리엇 PAC-3,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까지 일제히 무력화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죠. 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절대 방패라고 믿었던 시스템들이 단 한 번의 발사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치 철옹성이었던 성벽이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버린 것처럼요.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S-500을 두고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능가한다라고 떠들어왔고, 미국은 THAAD를 동북아 지역에 배치하며 마치 천하무적의 방패를 가진 것처럼 자부했죠. 일본 역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로 모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한 홍보 실패가 아니라 실전 상황을 그대로 모사한 종합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정말 모든 방패가 무용지물인가? 혹시 우연의 일치일 뿐 아닌가? 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이번 미사일이 마하 15의 속도와 동시에 변칙적인 궤적을 택했다는 겁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은 직선 궤적이나 예측 가능한 곡선을 전제로 설계됐는데 한국의 미사일은 의도적으로 탐지망의 빈틈을 찾아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한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게임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특히 일본의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PAC-3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고 사실상 백기를 든 장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 무기만 도입하면서 자국의 방어체계 연구를 등한시했죠.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독자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제는 묻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한국처럼 독자 기술을 갖지 못했는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러시아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S-500을 크렘린궁의 최종 방패라고 강조했는데 이번 실험 이후 러시아군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극초음속 돌파에는 사실상 무력하다는 결론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전략적 자율성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존재하는가? 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논쟁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한국의 발사는 어디까지나 시험일 뿐 실제 전장에서는 변수들이 더 많다라며 평가를 절하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러시아는 그토록 빠르게 긴급회의를 소집했을까요? 왜 일본은 사실상 패배 선언을 했을까요? 만약 단순한 시험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국제사회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이미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은 세계 최강 방패, 한국 미사일 앞에 무너졌다라고 보도했고 NHK는 도쿄의 방어망이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국영 언론조차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기술의 성취가 아니라 여론전에서조차 한국이 완벽히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 뒤에 숨은 국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독자적으로 세계 질서를 흔드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충격을 받았죠. 그들이 자랑하던 HQ-9, HQ-22 체계는 사실상 낡은 기술로 판명났고 중국 전략가들은 이미 연안 도시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권력 균형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된 순간 세상은 단순히 폭발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레이더도 포착하지 못하는 완전한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기존의 방어체계는 최소한 접근 경보라도 울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단 한 번의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속도로 승부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스텔스와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구현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이 각각 보유한 최첨단 레이더들은 최소한 마하 5에서 6의 속도에서라도 경보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미사일은 마하 15에 달하는 속도에 더해 궤도를 계속 바꿔가며 레이더의 각도와 탐지 범위를 교란시켰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한 줄기 번개가 번쩍이지만 그것이 어디로 사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하늘은 침묵으로 얼어붙었고 이는 곧 죽음의 침묵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저는 특히 미국의 상황이 흥미로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왜 우리의 조기경보위성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이미 전통적 물리 법칙의 틀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미국이 수십 년간 세운 전략 방정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논쟁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텔스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자전 장비나 위성 감시망까지 동시에 회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시험에서 전자 교란 장치와 인공지능 기반의 궤도 수정 기술을 병행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스텔스가 아니라 탐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다층적 기술을 구현한 셈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훨씬 앞선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비교네요. F-35가 아무리 스텔스를 자랑한다 해도 결국은 레이더에 잡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 미사일은 발사 순간부터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 어떤 시스템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경쟁을 넘어 전쟁의 원리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일본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이지스 체계도 언젠가는 대응할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발언을 내놨지만 솔직히 말해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시바 총리 스스로도 내부 보고에서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저는 중국의 반응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HQ9 체계가 최소한 침투 경보는 울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실험에서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자 베이징의 군사 싱크탱크들이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서울이 이 무기를 대량 배치한다면 중국 연안의 방공 체계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극단적 평가까지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 죽음의 침묵이라는 현상은 군사적 충격만이 아니라 심리적 공포까지 만들어냅니다. 적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경보라도 울려야 대응할 수 있는데 아무런 소리도 신호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병사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핵탄두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심리적 억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경제적 파급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에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유럽의 나토 국가들, 중동의 사우디와 UAE, 심지어 동남아의 싱가포르까지 이번 발사 이후 한국의 구매 의향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결국 죽음의 침묵은 단순한 군사 용어가 아니라 한국을 세계 무기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키워드가 된 셈입니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그 순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바로 러시아와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오랫동안 세계 최강 방어 체계와 핵 억지력을 자랑하며 국제안보의 양대축처럼 행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 한 번의 발사로 절대 방패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동시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반응을 넘어 정치적 공황 상태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크렘린궁 내부에서는 즉각 S-500의 신뢰성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는가? 라는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격노하며 이제 러시아의 전략적 자율성은 어디에 있나? 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 S-500은 러시아가 서방을 견제할 최종 카드였는데 한국의 미사일 앞에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우리의 TGD,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은 다 어디 갔나? 라고 외치며 장군들을 질책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두 나라의 공통점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모두 자국의 기술을 세계 최강이라 선전해왔지만 실제로는 속도와 궤도 변칙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수십 년간 동맹국들에게 고가의 무기를 팔아왔는데 이제 동맹국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국의 무기 체계가 믿을 만한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이 더 안전한 선택 아닌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러시아의 내부 민심입니다. 러시아 언론이 유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모스크바가 과연 안전한가? 라는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그동안 서방의 핵무기에는 우리 S-500이 지켜줄 것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그런 믿음이 무너졌으니 푸틴 정부의 권위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확실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논쟁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일 뿐이고 미국이나 러시아가 대응책을 개발할 시간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미 마하 15 속도와 변칙 궤도를 구현한 상태에서 기존의 방어 체계를 어떻게 개량한다 해도 물리적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새로운 방패를 개발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텐데 한국은 이미 그 시간을 앞질러 갔습니다. 과연 미국과 러시아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그 지적이 타당합니다. 게다가 방산 시장의 움직임은 냉정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미국산 무기 계약을 보류하고 한국 측에 구매 의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 무기 시장 패권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악몽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열세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지위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본은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수십 년간 자랑하던 패트리엇 PAC 3화 이지스 어쇼어 체계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쿄 시민들은 정부가 늘 말해온 우리는 미국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라는 구호가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날 밤 일본 사회에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방공망으로는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라고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수조엔을 투자하며 미국 무기에 의존해왔는데 정작 위기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PAC-3는 마하 3에서 4 수준의 위협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마하 15 속도에는 전혀 대응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일본이 믿어왔던 방패가 사실상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부의 여론 반응입니다. NHK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미국 무기만으로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라고 답했고 52%는 한국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결과죠. 일본인들이 한국 무기를 언급하는 순간 그것은 곧 미국과 일본이 공유해온 안보 신화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도쿄가 그야말로 암흑 속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협력해 새로운 방공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미국이 일본을 위해 다시 투자할까요? 지금 미국은 스스로의 체계도 막지 못해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존심입니다.
일본 정치권은 한국에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일본의 방공망 취약성을 간파했고 북한 역시 일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핑계 삼아 군비 확장을 정당화했는데 정작 이번 사태는 일본의 무능만 드러낸 꼴이 되었죠. 반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스스로 극복하고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도쿄가 어둠 속에 빠진 순간 서울은 빛을 발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일본이 과연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우리가 독자적인 극초음속 요격 체계를 개발하면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방위 산업은 미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불황과 인구 감소 문제까지 겹쳐 독자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독자 연구와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죠. 따라서 저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방산 시장에서도 일본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보다 한국 무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 무기는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되었고 이제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도쿄의 암흑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라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다는 의미를 넘어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방어 체계의 신화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미국은 THAAD와 패트리어트를 앞세워 동맹국들에게 수천억 달러어치 무기를 팔았고 러시아는 S-400과 S-500을 철옹성이라며 중동과 아시아에 공급했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방공 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로 그 모든 신화가 허상임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방공 시스템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대평가된 면이 있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은 정치권과 결탁해 이 무기를 사야 안전하다라는 공포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마하 15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런 기술적 한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불패의 방패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는 점이죠. 이번 한국의 발사가 그 가면을 단숨에 벗겨낸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일본, 사우디,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그동안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를 사들인 이유는 기술적 신뢰보다는 세계 강대국이 보장한다는 정치적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동맹국들은 냉정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국의 우산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러시아 무기가 믿을 만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한국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미사일이 뛰어나다 해도 방어체계 전체가 무의미해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그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의 군사 분석가들이 보고서를 통해 기존 방어체계는 초음속 무기 앞에서 10%의 요격 확률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10%도 안 되는 확률에 수천억 달러를 퍼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허상이 드러나자 전 세계 군수산업의 권력 지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 중심의 방산 패권이 서울로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난 거죠. 일본이 PLC-3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고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은 한국에게 강력한 홍보 효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전에서 통하는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아이언돔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거의 신화처럼 소개되었지만 이번 발사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외교 카드 자체가 약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언돔을 수입한 국가들은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억제라는 개념은 핵무기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해구산을 앞세워 동맹국들을 지켜준다고 했고, 러시아는 핵탄두를 수천 기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국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이 전통적 억제 교리 자체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서울은 핵탄두 없이도 상대국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었고, 이는 곧 비핵 억제 교리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사실 핵 억지는 항상 딜레마를 동반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 그러나 존재만으로 상대를 겁주는 무기.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건 전혀 새로운 모델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핵과 맞먹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줍니다. 상대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알 수 없고 기존 방패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자체가 두려움의 상징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억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워싱턴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자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팔아온 무기들은 결국 방패의 허상에 불과했는데, 이제 한국은 공격과 억제를 동시에 구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일본이 패트리엇과 이지스 체계에 수조엔을 퍼부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조차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대조적이죠. 러시아 역시 비슷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핵무기를 내세우며 서방을 협박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쓰기 어려운 핵보다 오히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이 더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사학자들조차 내부 보고서에서 서울의 무기는 핵 없는 핵 억제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억제 교리의 중심축이 모스크바에서 서울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부 서구 학자들은 억제는 결국 핵 보유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핵을 가진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면 핵 억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한국은 핵 없이도 미국과 러시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억제 개념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동의합니다. 한국은 핵 없는 억제를 실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중소 국가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핵무기를 가져야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처럼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이번 실험 이후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직후 가장 당혹스러워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브뤼셀의 NATO 본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미국의 해구산과 미사일 방어망을 신뢰해왔습니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은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엇과 THAAD 체계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했죠. 그런데 이번 발사로 그 모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을 지킬 수 없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NATO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비공식 회의에서 우리가 미국 무기만 믿고 있다가는 언젠가 서울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이미 불안감을 드러내며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이 NATO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을 통제해왔는데 이제 유럽이 차라리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유럽이 과연 한국을 새로운 동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이미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하거나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되었고 가격 대비 성능에서도 미국산 무기를 능가한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NATO는 현실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자이자 동맹 후보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미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다면 NATO 방위비를 2배로 올리겠다라는 식의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한국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국에 종속될까요? 저는 이 갈등이 앞으로 유럽 안보 논의의 중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유럽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방패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유럽은 실제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동맹을 필요로 합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이미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은 믿을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NATO 내부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한국과 손잡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러시아는 유럽을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판으로만 생각했는데 한국이 새로운 변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모스크바 전략연구소 보고서에는 한국이 NATO의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는다면 러시아의 서방 전략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서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죠. NATO의 충격은 단순한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제 유럽은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지는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동맹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사건은 NATO가 스스로 묻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미국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답은 한국입니다. 서울이 새로운 억제 교리를 만들고 초음속 미사일로 세계의 신화를 무너뜨린 그 순간부터 NATO는 더 이상 예전의 NATO가 아닙니다. 한국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허상 속에 머물 것인가?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HQ-9, HQ-22 같은 방공체계를 하늘의 만리장성이라고 부르며 자국민에게 절대적 신뢰를 심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된 순간 이 만리장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이징의 레이더는 단 한 차례 경고도 울리지 못했고 상하이와 텐진의 방공망은 그림자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매체가 발빠르게 기사를 내렸다가 곧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은 HQ-9 새로운 위협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다였는데 삭제 전 잠시 공개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중국의 방공체계로는 요격 불가능하다라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고 시진핑 정부가 지금까지 선전해온 중국의 절대적 방패가 허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왜 이렇게 무력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HQ 체계는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구시대적 모델입니다. S-300과 S-400을 모방했지만 한국의 변칙 궤도와 마하 15 속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기술을 독자적으로 혁신하지 못한 중국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순간이기도 하죠. 저는 여기서 논쟁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혹자는 중국도 곧 새로운 극초음속 요격 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미 중국은 제2-20 전투기조차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둔화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새로운 방어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건 사실상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무기를 완성했죠. 양쪽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부의 반응도 심각합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배치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 동부 연안 70% 이상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하이, 선전, 닝보 같은 주요 경제 도시가 모두 위협에 노출된다는 뜻이죠. 이는 중국 경제의 심장부가 언제든 서울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증시에서는 한국 방산 기업 주가가 치솟는 동안 중국 방산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한국이 단순히 무기 성능으로만 중국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심리와 경제 전선에서도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며 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면 한국 무기야말로 새로운 선택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이를 증명합니다. 결국 중국의 하늘의 만리장성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HQ-9, HQ-22가 무력화된 순간 중국의 전략적 자존심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아시아의 군사 중심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경쟁을 넘어 동북아 권력 질서 자체를 서울 중심으로 재편하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아이언돔 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방공망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실제로 가자지구나 레바논에서 날아오는 로켓탄을 막아내며 국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무적의 방패라는 신화는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마하 15의 속도와 변칙적인 궤도를 가진 한국 미사일 앞에서 아이언돔은 단 한 번도 반응하지 못했고 이는 곧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사실 아이언돔은 근본적으로 단거리 로켓 요격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최대 속도도 마하 2에서 3 수준을 겨우 따라잡는 정도인데 초음속 무기에는 전혀 대응할 수 없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세계 각국의 아이언돔을 팔며 이 시스템이라면 수도와 도시를 지킬 수 있다라고 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실험 한 번으로 이 모든 것이 허상임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내부 언론조차 아이언돔은 한국 무기 앞에서 고철 덩어리였다라고 자조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 정부의 반응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긴급회의에서 아이언돔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급급한 것이죠. 이는 그만큼 한국 무기의 등장이 이스라엘 방산 외교의 기반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유일한 기술 강국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언돔은 원래 초음속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이언돔을 전천후 방패처럼 홍보해왔고 세계 각국은 그 홍보를 믿고 구매했기 때문이죠. 이제 구매국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 건 고작 로켓 방어용이었단 말인가? 이 질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빛나는 겁니다. 한국은 무기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왔고 이번 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그 신뢰를 확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과대 광고로 무기 외교를 해왔기에 이제는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언돔의 굴욕은 단순한 기술적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쌓아온 외교적 자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은 이미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아이언돔을 도입했을 텐데 이제는 한국 무기가 더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국인 미국조차 내부적으로는 아이언돔의 한계를 인정하며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방산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뉴욕, 런던, 도쿄 증시는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금융 질서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방산기업 주가는 폭락했고 반대로 한국 방산기업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같은 기업들이 단숨에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무기 시험 발사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경제적 지진이었습니다. CNBC와 블룸버그는 이 사건을 경제적 충격파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팔아온 방패는 이제 신뢰를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주문이 폭주하면서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하나는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계약 제안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성능이 입증된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국제금융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무기가 안보 프리미엄을 보장한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한국 무기가 새로운 프리미엄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투자은행들이 한국 방산기업 분석 보고서를 긴급 발간했고 투자자들은 서울이 새로운 군수산업의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군사와 금융이 동시에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적 성공이 곧바로 경제적 패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미 역사적으로 군사적 우위는 곧 산업 금융 패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20세기 초반 군사력을 기반으로 달러 패권을 확립했고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시장을 지배했던 사례가 있죠. 이제 한국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시장의 충격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중동의 국부펀드, 유럽의 연기금, 아시아의 민간 자본들이 이미 한국 방산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PIF는 서울을 직접 방문해 우리의 안보는 한국 기술에 달려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구매 차원이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 전체를 글로벌 자본이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미국과 러시아는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기술적 패배까지 겹쳤고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우리 무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냉혹하게 움직입니다. 월가에서는 미국의 군사 패권은 끝났다. 이제는 한국을 봐야 한다. 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누가 미래의 경제에 이 군사 패권을 동시에 줄 것인가? 답은 한국입니다. 서울은 단순한 무기 실험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흔들었고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구조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군사 강국을 넘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린 그 순간 서울은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 국제적 권력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뉴욕과 모스크바, 베이징과 도쿄가 긴장하는 사이 세계 자본은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패권의 이동입니다. 더 이상 미국 달러나 러시아 에너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무기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은 단순히 강대국들에게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중동과 아세안 국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들 국가는 안보를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무기에 의존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무기들이 무용지물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미국산 패트리어트를 대량으로 도입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공식적으로 초음속 미사일 공동개발 협력 의향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UAE 역시 이미 K9 자주포와 천국 미사일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동은 늘 누가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움직여왔는데 그 답이 이제 한국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의 체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중동에 팔아 우리가 유일한 방패라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사우디와 UAE 같은 나라들이 아이언돔을 외면하고 한국 무기를 찾는 순간 이스라엘의 외교적 입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중동의 안보 아키텍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잠수함과 초음속 무기 개발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베트남도 한국 무기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서울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논쟁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소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원한다 해도 결국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는 곧 생존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미국이나 중국의 정치적 압력이 강하다 해도 자신들을 실제로 지켜줄 수 없는 무기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실질적 억제력을 가진 한국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적 판단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늘 고민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세안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중동과 아세안에서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주변국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따라옵니다. 사우디가 움직이면 UAE가, 싱가포르가 움직이면 베트남과 필리핀이 뒤따르는 시기죠. 이 도미노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을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세안의 도미노 효과는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한국을 찾게 될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이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가장 먼저 요동친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CNN은 속보로 한국이 새로운 군사시대를 열었다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억지 신화를 무너뜨렸다라고 평했습니다. 일본 NHK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도쿄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죠. 심지어 러시아의 타스 통신조차 한국이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들었다라는 문장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게임 체인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여론이 단순히 기술적 성취에 주목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론들은 한국을 새로운 신뢰의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무기가 더 이상 믿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안보를 보장해줄 국가는 한국뿐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서울은 이제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안보 담론을 주도하는 나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곧 이미지 전쟁에서 한국이 완전히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미국과 일본 시민들조차 정부에 항의하며 왜 우리는 한국처럼 독자 기술을 갖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위대가 도쿄 한복판에서 PAC-3 대신 한국 기술을 사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한국 국민들은 전례 없는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여론은 금방 식는다. 군사기술은 결국 힘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여론이 한국을 새로운 중심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투자와 외교, 심지어 안보 동맹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 형성된 한국 신뢰라는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아세안 국가들에서는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입니다. 중국은 허세와 선전으로 가득 차 있고 미국은 동맹을 팔아넘기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반면 한국은 실전적 기술과 책임 있는 태도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의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것은 한국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셜미디어의 반응입니다.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에서는 K-하이퍼사닉이라는 해시태그가 글로벌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대부분은 한국에 대한 찬사와 존경이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건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라고 썼고, 다른 사용자는 서울은 이제 진정한 세계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이슈를 넘어 문화와 정체성까지 확산되는 여론 효과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여론전에서 한국이 완벽히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실험장에서 증명됐고 신뢰는 언론과 시민의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강국이 아니라 국제 여론의 중심에 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만 치러지지 않습니다. 이미지와 여론이 동등한 무기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두 가지 전쟁 모두에서 승리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인정하고 세계 시민이 존경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국입니다. 이번 여론전의 승리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을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독보적 위치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번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기술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세계 최강 군사력이라는 상징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늘 우리가 동맹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실험은 정반대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방패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미국 5월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그 어떤 나라보다 완벽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단 한 번의 발사로 그 주장이 공허한 허세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미국의 70년간의 군사 신화를 무너뜨렸다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계의 방패가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맹국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일본은 PAC-3화 이지스 체계가 무용지물이 된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유럽의 NATO 회원국들도 미국의 무기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흔들리는 순간 미국의 패권은 자연스럽게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기술적 실패로 인한 굴욕이었다면 미국의 경우는 이미지와 체계 자체가 붕괴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월하다라는 담론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묻습니다. 정말 미국이 우월한가? 아니면 한국이 새로운 기준인가?
이 질문은 미국의 외교, 경제, 군사 모든 영역에 걸쳐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보유했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군사 예산과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군사비가 많다고 해서 우월성이 보장되는 걸까요? 이미 월가의 투자자들은 한국 방산 기업에 돈을 넣고 있고 중동과 아세안 국가는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와 성능이 진짜 힘이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보여준 게 바로 그것이죠. 지금은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고 외칠수록 국제사회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한국이 진정한 강자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미국 우월주의의 종말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이 스스로를 세계의 경찰이라 부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미국 패권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장례식 같은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우월주의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초음속 미사일로 새로운 억제 교리를 쓰고 동맹국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21세기 미국의 우월주의가 죽은 자리에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를 다시 짜는 새로운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규칙을 만들고 나머지 국가들은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이번에 무기를 통해 단순히 기술 우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정의한다라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더 이상 방산시장의 주변 플레이어가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를 주도하는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워싱턴과 도쿄, 베이징이 충격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울은 이미 구체적인 전략적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무기 수출 전략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의 방위 교리까지 한국식으로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훈련, 정비, 군사 교리까지 패키지로 제공해 사실상 폴란드군을 한국군화 시켰습니다. 이번 초음속 미사일 역시 같은 방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반격이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룰메이커가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늘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고 정치적 종속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구매국이 독자적으로 강해지도록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경제 이익을 넘어서 국제적 발언권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반격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해도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주장이 이미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군사력 자체보다 신뢰와 실용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미국은 거대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동맹국들조차 불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지만 확실한 기술과 신뢰로 동맹국들의 마음을 얻고 있죠. 이 차이가 전략적 반격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HQ9가 무력화되자 군사담론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일본은 PAC-3화 이지스가 무용지물임이 드러나자 국민적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지금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려 몸부림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위치에 있고 중국과 일본은 뒤처진 추격자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반격이 동북아 전체를 흔드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한국의 외교 전략입니다.
서울은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를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한국식 방위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아세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한국식 무기와 훈련 체계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지역 안보 구도 자체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력과 외교력이 결합된 전략적 반격입니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군사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21세기 국제 질서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분 0이라는 순간부터 모든 방패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세계는 충격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도, 러시아의 철옹성도, 중국의 만리장성도, 일본의 이지스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바로 서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서울이 세계 안보의 새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이 세계 안보 담론을 주도했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도전했으며 도쿄가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를 동시에 설계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문명사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아 이익을 얻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과거 강대국들이 걸었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단순한 의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한국이 신뢰와 존중을 동시에 얻는 이유입니다. 중동과 아세안의 도미노 효과, NATO의 혼란, 미국 우월주의의 종말, 올 오브 디스는 결국 서울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한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과거의 불안감을 버리고 우리가 세계를 지탱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는 논쟁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전통적 강대국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제 답은 단호합니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라 세계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지금 세계는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언론, 정치 지도자, 시민 모두가 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의 증거 아닐까요? 동의합니다. 서울은 이제 새로운 규칙을 쓰는 주체가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 규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패권에 매달리고 러시아는 무너져가는 방패를 붙잡고 있으며 중국은 기술의 한계에 갇혀 있고 일본은 미국 의존에 덫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 기술과 글로벌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분영은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세계 질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21세기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합니다.